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금요시장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4,100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힘을 보여줬는데, 근데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그렇죠. 상승 신호랑 하락 신호가 같이 나온 셈인데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뭔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강세랑 원화 약세, 이 상반된 흐름이 왜 공존하는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 심리나 ETF 트렌드, 기업 동향까지요. 네네. 이런 흩어진 정보들을 쭉 연결해서 시장을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코스피 오늘 0.81% 상승해서 4,106.39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는 4,187선까지 갔다가 또 4,070선 아래로 밀리기도 하고 변동성이 상당했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반대로 좀 내렸죠. 0.46% 하락해서 884.27에 머물렀고요. 네. 근데 코스피 급등락도 눈에 띄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역시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1.9원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1,463.3원에 마감했는데 이게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와, 11.9원이면 정말 많이 오른 건데요. 네, 장중에는 한때 1,467원도 넘어갔으니까 상승세가 정말 가팔랐다고 봐야죠. 1,460원대 환율이라 이거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급등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 쪽 요인이랑 국내 수급 요인이 좀 겹친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일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있잖아요. 그 부분 업무 정지 사태. 이게 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자체가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 자체가 강해졌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엔화 약세도 영향을 줬고요. 원화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달러 수요 자체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달러 수요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일반 기업들 결제 수요도 있겠지만 요즘 눈에 띄게 증가한 게 바로 그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 해외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가 엄청나요. 소확개미? 네, 한 분석 보니까 9월 중순 이후에 이분들 일평균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3억 달러래요. 이게 우리나라 일평균 무역 수지 흑자 한 2.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와, 무역으로 번 돈보다 해외 투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정도군요. 그렇죠. 게다가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 이것도 작용하고요. 기대 심리? 네,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달러 매도를 늦추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결국 시장에 달러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이런 수급 불균형이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겁니다. 구조적인 압력이 상당하네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도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단 말이죠. 약 780억 원 정도.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 점이 재미있죠. 앞으로 환율 전망은 단기적으로 1,480원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 조절이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 같은 변수들을 고려한 전망인데요. 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이든 실제 개입이든요. 그렇군요. 이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해외 투자 수익률 계산 방식부터 해외 직구 비용 또 국내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피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코스피 상승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셧다운 해소 기대감도 있지만 국내 정책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국내 정책이요? 어떤 거죠? 특히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요. 분리과세 완화 추진 소식. 이게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렇군요. 근데 장 초반에는 정말 강하게 올랐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상승폭을 꽤 반납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맞아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란 기관은 사고 개인 투자자들은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역시 반도체군요. 네, 삼성전자가 2.88%, SK하이닉스가 2.15% 상승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이어진 거죠. 그 외에 전기가스, 전기전자 업종도 강했고요.
반대로 증권이나 음식료, 기계 쪽은 좀 부진했고 현대차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오전에 올랐던 대형주들도 오후에는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섹터별로 온도차가 꽤 컸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코스피 전망은 어떨까요? 마침 JP모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파격적인 전망인데요. JP모건이 앞으로 1년 안에 코스피가 5천선까지 갈 수 있다. 심지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6천선까지 도달 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6천선이요? 와, 지금 지수 수준을 생각하면 정말 대담한 예측인데요. 근거가 뭔가요? 크게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는 역시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가능성. 둘째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셋째는 여전히 매력적인 낮은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네, 사실 코스피가 올해 꽤 올랐지만 다른 글로벌 증시나 아시아 증시 평균이랑 비교하면 아직 싸다는 거죠. 국내 전문가들도 뭐 내년 수출 전망 개선이나 주주 친화 정책 강화 같은 이유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주도 업종으로는 역시 반도체가 계속 꼽히고 그 외에 금융, 지주,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도 유망하게 보고 있군요. JP모건의 이런 시각 변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제 움직임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뭐 소위 K 주식을 다시 사모으고 있어요. 한 신문사 분석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 순매도 1위였던 한국 시장이 9월 이후에는 순매수 1위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규모가 약 13조 원 정도인데 비교 대상인 10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에요. 와, 13조 원. 미국계 자금뿐 아니라 유럽 자금도 많이 들어왔다고요.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런 데서 4조 원 넘게 들어왔다는데 왜 갑자기 한국 시장에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거죠. AI 붐을 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 13조 원 순매수 중에 절반 이상, 한 10조 원 정도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됐을 정도니까요. 아, 삼성전자에 그렇게 많이요? 네, 거기에 더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싸다. 저평가 매력, 그리고 뭐 방산이나 조선, K뷰티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는데 흥미롭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네요. 지난 10일에 코스피가 확 올랐을 때 오히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 있잖아요. 그 고버스라고 불리는 거? 네네, 인버스 레버리지 ETF. 네, 그 KODX 200 선물 인버스 2X에 개인 순 매수가 16개월 만에 최대로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반대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팔았고요. 네, 이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좀 엇갈린 심리라고 볼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그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포모 있잖아요. 아, 포모. 네, fear of missing out. 이 심리를 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 성공 사례 쉽게 적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에 고점에서 막 따라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이런 비교 심리가 자산 가격 거품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좀 기록하고 점검하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고 언제 사고 팔 건지 이런 기준을 세우는 거죠. 네, 기준 설정. 그리고 변동성 관리가 좀 어렵다 싶으면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펀드나 로보어드바이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시장이 뜨거울 때일수록 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빅쇼트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 이 기업들이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서 이익을 좀 부풀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아, 마이클 버리가 그런 지적을 했군요. 네, 투자 트렌드 이야기가 나왔으니 ETF 시장 동향도 좀 더 자세히 보죠. 최근에 환율이 높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환 노출형 미국 ETF 수익률이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앤 환 해지형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있네요.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대에 계속 머물면서 환 차익 효과까지 더해지니까요. 환 노출형 상품 수익률이 환 해지형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당연히 투자 자금도 환 노출형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럼 무조건 환 노출량이 좋은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환해지 비용이 안 되니까 환 노출형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긴 한데요.
근데 지금처럼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일부 자금을 환해지형으로 좀 나눠서 분산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하는 액티브 ETF 시장 성장세도 무섭네요. 주식형 상품 순자산 총액만 11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 매력적인데 그만큼 변동성 위험도 크다는 점은 기억해야겠군요. 그렇죠.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액티브 ETF는 추종하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하고 또 편입 종목,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매일 공개해야 하거든요. 이런 규제들이 운용의 자율성을 좀 제한하니까 미국처럼 규제를 완화해서 더 혁신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정 테마 ETF 중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 늘 거라는 예상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관련 ETF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미국 상장 상품인 NNR이나 URNM 이런 것들이 언급되네요.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정말 많이 쓰는데 안정적이면서 탄소 배출도 적은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 발전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기업들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관련 기업 주가도 올랐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안전자산인 금 투자 열기도 여전한 것 같고요. 국내 상장된 ACKRX 금현물 ETF는 시가총액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세계 금협회 WGC 자료를 보면 미국 시장 중심으로 금 ETF 수요가 꾸준하다고 하네요. 다만 국내 금 시장의 특수성은 좀 고려해야겠군요. 네, 맞아요. 특히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거,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랑 국세청, IRS가 좀 중요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 상품, 그러니까 ETP가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은 보상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걸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테이킹이라면 그 코인 맡겨두고 이자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허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지분 증명 방식으로 운영되는 코인 기반의 현물 ETF를 만들고 운용할 때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관련 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촉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네요. 자, 이제 개별 기업과 정책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핵심,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모건 스탠들리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또 올렸군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랑 AI 수요 기반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었네요. 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 아주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17만 5천 원까지 제시했고요. SK 하이닉스는 73만 원, 강세 시에는 85만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더 긍정적으로 봤는데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1조 원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반도체 부문에서만 94조 원 이상 이익을 낼 거라는 예측이죠. 와, 실적 전망도 놀랍지만 공급 부족 이야기도 좀 심상치 않네요. HBM, 그 고대역폭 메모지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D램까지 부족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지점인데 AI 특수로 최첨단 HBM 수요가 폭증하니까 생산 설비를 그쪽으로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좀 오래된 기술인 DDR4는 물론이고 차세대 주력인 DDR5 D램까지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풍선 효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DDR4 가격이 DDR5 가격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DDR5로 바꾸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 SK 하이닉스가 앞서갈 걸로 예상되지만 자체 생산 시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가진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AI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군요. 관련해서 다른 기업 소식도 있네요. 한때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강자였던 시게이트 STX가 HAMR이라는 새로운 기록 기술로 초고용량 HDD를 만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AI 학습에 필요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데는 여전히 HDD가 SSD보다 비용 효율성이 높다. 이 점을 파고드는 전력이죠. 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례로 두산 같은 경우는 AI 서버 등에 꼭 필요한 동박 적층판, CCL,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슈퍼사이클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기술 트렌드가 정말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사례들이네요. 정책적도 좀 볼까요? 아까 잠깐 언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 소식에 금융주랑 지주사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세금 부담 줄면 배당 매력이 커지니까 뭐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또 시장 부양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있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같은 데서는 실효성이나 부작용 우려도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정책적으로 뜨거운 이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가 안정된 가상자산 법제화 문제입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 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은행이랑 혁신을 강조하는 산업계, 학계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일상화될 미래에는 이게 결제 인프라 주도권이랑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논의를 꽤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막지 않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은행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핀테크 같은 민간 주도로 갈 거냐. 이걸 두고 좀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기업 소식들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LS그룹이 손자 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즈 IPO를 추진하는데요. 이건 설비 투자 자금 확보랑 그룹 차원의 재무 부담 완화, 그리고 전기차, EV 테마와의 연결성 강화, 이런 다목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게임사 NC소프트는 3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지만 적자, 곧 나올 대작 아이론2 등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고요. 최근 지스타 참가와 함께 해외 확장, M&A 계획도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반등 분위기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뷰티 디바이스 기업 에이피얼은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급락했어요. 이건 고평가 논란이랑 MSCI 지수 편입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분석되네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이랑 중국 활동 재개 기대감 약화 등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항공주 역시 실적 둔화랑 공급 과잉 우려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시장 경쟁에서 삼성증권에 2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 신라그룹의 상속 관련 지분 변동 소식 등이 있었고요. 미국 기업 중에서는 B&W라는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덕분에 주가가 10배 오르는 10배거를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와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군요. 내수 회복은 긍정적인데 수출 증가율은 좀 둔화될 걸로 봤네요. 0.8%? 아무래도 미국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물가는 1.8% 수준에서 안정될 걸로 예상했고요.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변동성 확대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요. 은행, 보험, 카드 같은 금융업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는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뉴노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아, 고금리 장기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해진 데다 국채 발행 부담, 높은 환율,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 이런 것들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내년 코스피 전망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증권은 최고 7,500까지 보는데 키움증권은 4,500 수준을 제시했다고요.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증권사들의 연간 전망 정확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리서치 보고서 자체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전망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되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AI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과 정책 기대감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한편 불안한 환율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엇갈린 행보나 특정 테마 ETF 쏠림 현상 같은 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나 전략 변화 역시 시장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요.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결국 시장이라는 게 거대한 기술 트렌드, 정부 정책,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가 드러내는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라는 점입니다. 특히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 확대와 환율 변동성은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 슈퍼사이클 같은 강력한 상승 스토리가 분명 존재하지만 또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그런 잠재적 위험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뜨거운 테마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찾아서 묵묵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총찰력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